네, 안녕하세요. 7주차 2차 시 강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녹화하고 그 사이에 중간고사 문제를 좀 냈어요.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올려보고 있는데 음, 10문제로는 좀 너무 내용을 덜 반영하는 것 같아서 지금 생각으로는 약 15문제 정도 될 것 같고 시간은 60분 드리고 이제 퀴즈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단답식이나 간단한 서술식이 많고요. 이제 서술식이라 하더라도 길게 쓰실 필요 없이 이제 필요한 내용만 딱딱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 제가 점수를 매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뭐 객관식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접속하시고 60분 안에 푸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시험 시간은 이제 10시에서 11시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따로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노출평가에 대해서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난 시간 강의 마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저희는 이제 요 수용체 중심 PPK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이전에 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각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수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첫 번째 바이오 모니터링 기반 노출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계속 바이오 모니터링 또는 생체 시료 바이오마커 측정 아니면 인체 모니터링 뭐 이런 식의 단어를 계속 쓸 거예요. 이렇게 통칭해서 바이오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바이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인체 시료에서 무언가를 측정하는 것을 모두 통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시료에서 뭔가 측정이 되는 그 무언가를 저희는 이렇게 생체 지표 또는 바이오마커라고 흔히들 부르고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라고 하면 그냥 몸속에서 생체 내에서 뭔가를 측정했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제 이 바이오마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다뤄야 하는 것은 이제 노출이지만 사실상 바이오마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저희가 포커스로 하는 것이죠. 노출 생체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정 유해 물질이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생체 지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MEHHP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제 모노 에틸엑실 헵틸프탈레이트 이런 것인데 이게 원래는 몸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외인성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자체가 우리 몸 밖에서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DEHP, 다이헥실이라는 그 프탈레이트가 노출이 되면 몸속에 들어와서 효소에 의해 다이가 모노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MEHHP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결국은 이 MEHHP가 몸속에서 측정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DEHP에 노출이 되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때 이 MEHHP를 노출의 생체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특정해서는 DEHP 노출을 특정할 수 있는 생체 지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화학물질이 한도 끝도 없이 많으니까 그것마다 전부 다 있고요. 이제 좀 구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MEHHP는 딱 몸속에서 나오면 분명히 이 사람이 DEHP에서 DEHP에 노출이 됐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한 10가지, 20가지가 몸에 노출이 됐는데 그것이 모두 공통의 대사산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몰캅투릭 애시드라는 물질은 뭐 마뇨산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페놀릭 링을 가진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인체에 노출이 되면 몸에 들어가서 많은 부분이 요 모카프트릭 애시드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 이제 소변에서 이 모카프트릭 애시드를 측정을 했는데 나왔다 하면 어떤 화학 물질을 사용을 해서 노출이 됐구나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는데 대체 어떤 화학 물질을 사용했구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노출의 생체 지표이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물질 특이적인 노출 생체 지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생체 지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대사산물을 예로 들었는데 원물질 그 자체가 이제 몸에 들어가서 대사가 되지 않고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제 화학물질마다 다른 건데 그럴 때는 그냥 그 원물질 자체가 노출의 생체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고 이제 두 번째는 위해 영향 생체 지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그 병원에서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특별한 질환에 대한 이제 검사를 하면 보는 것이 바로 이 위해 영향 생체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독성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위해성 평가에서 이 위해 영향 생체 지표를 쓸 거기 때문에 유해인자로 인해서 특정 독성이 발생한다는 그 노출과 그것에 따른 결과를 대략 알고 있어요. 기전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전상에 위치한 어떤 지표를 측정하면 몸속에서 이만큼 발생했구나. 그러면 이 물질에 이만큼 노출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이제 특이적인 어떤 화학물질 특이적인 위해 영향 생체 지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제 어떤 유해인자가 하나의 독성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강 영향 지표는 많이 겹쳐서 쓸 수가 있긴 합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예로 든 그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은 베타2 MG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신장에서 세포 손상이 일어나면 이제 배출이 됩니다. 신장 세포에서. 근데 주로 이제 환경 유해인자 중에서도 카드뮴이나 이제 납 같은 중금속 물질이 신장 독성을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 카드뮴에 의해서 신장 독성이 일어날 때는 베타2 MG를 경유해서 이제 만성 신장병, 만성 콩팥병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소변 중에서 베타2 MG가 많이 측정이 되면 이 사람이 카드뮴 노출에 의해서 어떤 독성 영향을 입었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베타2 MG는 위해 영향 생체 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ALT, AST 이거는 이제 간 세포가 손상이 되면 그 세포 내에 원래 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간 세포의 뭐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되어서 이 효소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몸속에서 뭐 기준이 있어요. 1 이하라던가 뭐 10 이하라던가 얼마 이하로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기준보다 혈액에서 많이 나왔다. 간에 있어야 되는데 혈액으로 많이 나갔다. 하는 것은 이제 간 세포가 그만큼 손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 워낙 많은 물질들이 간으로 들어와서 이제 1차 대사를 거치고 해독을 거치기 때문에 간세포 손상은 딱 어떤 물질에 의해서 무조건 일어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물론 뭐 음주, 흡연처럼 일반적인 그 뭐 행동 영향이나 일반적인 노출에 의해서도 많이 손상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혈액 중 위해 영향 생체 지표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특정 유해인자의 특이적인 이제 위해 영향 생체 지표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두 개이고 주로 저희가 이제 바이오마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주로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이제 위해 영향 생체 지표도 아니고 노출의 생체 지표도 아닌데 그냥 유전자 표현형이나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의 특성을 지시하는 바이오마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민감성 생체 지표라고 말하는데요. 이 지표를 확인하면 그 개인이 뭐 특정 유해 물질 아니면 특정 행동 등의 민감성을 가졌는지
특정 건강 영향이 좀 쉽게 나타나는 사람인지 덜 나타나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연구 중이어서 많지는 않고 저희 강의에서는 더 다루지는 않을 건데 예를 들어 아주 대표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똑같이 소주 한 병을 먹어도 덜 취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금방 다 취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얼굴이 되게 심하게 빨개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술을 많이 먹고 연습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기를 알코올 분해 효소, 디하이드로지나이즈의 유전자 표현형이 달라서 원래부터 효소의 발현량이 몸속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시키는 이 효소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알코올이 똑같이 몸에 들어와도 잘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덜 취하죠. 좀 더 빨리 분해시키기 때문에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근데 타고나기를 이 효소가 적게 발현되는 사람은 알코올이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몸속에서 오래 머물러서 얼굴도 쉽게 빨개지고 쉽게 취합니다. 이제 알코올이 특정 유해물질이라고 치면 그것에 이 사람이 민감한지 아닌지, 잘 취하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 알코올 분해 요소의 유전자 표현형 자체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전자가 많이 있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효소가 많이 발현되고 덜 발현되고에 대한 표현형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바이오마커를 측정하면 민감도 자체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바이오마커를 나눠봤고 저희는 주로 이 생체 지표 중에서도 노출 생체 지표를 가지고 이 바이오 모니터링 기반 노출 평가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이오 모니터링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학계에서나 아니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어떻게 몸에 들어오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뭘 측정하는가에 대한 아주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보여드릴게요. Body takes up chemicals. Chemicals are unmistakably part of a modern and comfortable life. On the flip side, chemical exposure may have an impact on your health. People come in contact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complex mixtures of chemicals in their daily lives through the air, consumer products, food, beverages, drinking water, and at work. These chemicals can be taken up by the human body. But how does this happen? Chemicals enter the human body by different exposure routes. The main exposure routes are breathing indoor and outdoor air, eating food, drinking water, as well as uptake of chemicals through the skin due to contact with personal care products, detergents, clothes, and other consumer products. People may also be exposed at work. Once taken up by the body, chemicals can be transformed to break down products. The resulting products do not necessarily have the same properties as the original chemicals. They can be more or less dangerous to human health.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emical or its breakdown products, they can impact different parts of the body. For example, chemicals like the banned pesticide DDT or dioxins are stored in the fatty tissues. But cadmium, an abundant chemical element occurring in soil and air, accumulates in the kidney. Some chemicals can cross the barrier that separates the blood from the brain, and others can cross the placenta to reach the developing fetus. Chemicals like DDT remain in the human body for decades, whereas others leave our bodies within hours after exposure, like bisphenol A. Excretion occurs mainly through urine, also through feces, and to a lesser extent through breath or through sweat. To sum up, the type and severity of health effects depend on how much of the chemical enters the body,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exposure, the target organs and tissues reached, and the length of time that the chemical remains in the human body. The measurement of chemicals in human body fluids, such as blood, urine, sweat, and tissues,
is called human biomonitoring. It is also possible to detect substances in human body fluids that indicate effects that impact on health. The Human Biomonitoring Initiative for Europe, HBM4EU, coordinates and advances human biomonitoring in Europe by generating data on the concentration of chemicals in the human body of people living in Europe and by investigating possible health effects. HBM4EU is for you, working to improve your health. 네, 여기까지가 이제 HBM4EU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EU에서 하는. 그래서 각국의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체 시료를 모집을 하고 그 인체 시료에서 정말 다양한 화학 물질을 수집을 해서 나라별로 뭐 노출 특성을 알 수도 있을 거고 노출 원 같은 걸 알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강 영향 같은 것도 봐서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되면 어떤 질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하는 환경성 질환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바이오 모니터링이 무엇이고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홍보용 영상을 좀 쉽게 만든 것 같아요. 좀 중요하게 강조해 볼 부분은 이런 부분. 화학물질, 원물질이 몸속에 들어가면 대사가 되는데 더 사실 독성이 없는 걸로 바뀔 수도 있고 더 유해한 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화학물질이 여러 표적 장기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쭉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팝스, DDT 같은 것들은 지질에 잘 녹아요. 그러면 잘 배출되지가 않습니다. 해서 이제 잔류성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몸속에 들어오면 뭐 5분, 10분부터 배출이 시작돼서 24시간 내에는 거의 다 빠져나가는 뭐 그런 비잔류성 물질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해서 이제 노출 경로 또 노출된 후에 뭐 시간 같은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고 이제 건강 영향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야 알 수 있다. 그래서 바이오 모니터링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몸속에서 어떤 화학 물질이 얼마나 발견되나 그 수준이 안전한가를 판단하고 이제 건강 영향까지 측정을 하면 건강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바이오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제 바이오 모니터링은 결국 내적 노출량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바이오 마커를 통해서 내적 노출량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노출량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그 노출 평가 개념을 보여드릴 때 인터널 도즈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제 섭취, 호흡, 피부 접촉을 통해서 유해인자가 체내로 흡수가 된 후에 이제 어디든 작용 장기나 혈액, 소변 등 이제 남아있는 물질의 양을 내적 노출량이라고 합니다. 네, 이 양은 사람의 혈액이나 소변, 뭐 머리카락, 손톱, 땀, 침 같은 것도 모두 가능한데 이 생체 시료 내에서의 노출 생체 지표, 바이오마커를 측정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강조했듯이 장점은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들어왔던 간에 실제로 발생했던 모든 노출이 흡수가 된 결과만을 보는 것입니다. 흡수율이 뭐 10%건 100%건 상관이 없죠. 그냥 몸속에 이만큼 있었고 이만큼이 작용을 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실제 발생한 모든 노출을 수용체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는 넣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생체 시료에서의 그 화학물질 측정 방법이 전부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측정하는데 때로는 오랜 시일이 걸리거나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비교적 새로 발견된 물질의 경우에는. 그래서 측정 방법이 이제 확립될 필요가 있다. 또 역산 방법, 요 아래에 말씀드릴 텐데
이제 혈액이나 소변에 얼마 있으면 이게 얼마 먹은 거냐라는 모델식이 사실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확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봤자 이제 외적 노출량으로 환산을 못하는 거죠. 아예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직접적인 노출 평가에는 사용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사람들에게 혈액이나 소변 시료 받아야 되고 그걸 다시 기계에 넣어서 기기 측정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비용도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제가 여기 쓰지 않았는데 어떤 노출원을 통해서 노출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먹어서 노출된 건지 호흡해서 노출된 건지 피부로 들어온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형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장점이 큰 만큼 단점도 그만큼 크니까 이제 현재는 이 내적 노출량 측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을 병행하는 추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그때그때 현실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측정 방법이나 역산 방법이 모두 확립된 거라면 당연히 이제 두 번째 노출 평가 방법 말고 이 첫 번째 바이오 모니터링 기반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두 번째 방법 시나리오 기반으로 이제 노출 평가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죠. 비용이나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제 능력이 허락하는 하에서는 둘 다 병행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안전한 방법이기는 한데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때 어떤 물질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 이제 현실 상황 같은 것들을 모두 잘 알고 판단을 해서 이제 노출 평가 방법을 처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제 내적 노출량을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몸속에 남아있는 것만 이제 궁금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이제 외적 노출량으로 역산을 하기 위해서 이 내적 노출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섭취량 역산에는 요 PBPK라는 그 모델이 쓰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약물 동력학이라고 해서 이 모델은 이제 별도의 강의나 개념 같은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하시는 것이 관심 있는 분들은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네, 이 정도 개념이 있고 이런 걸 활용해서 노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만 이번 학기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PAPK 모델은 만들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몸속을 구성하고 있는 장기들 있죠. 이제 혈액도 하나의 컴파트먼트, 구성 요소 또는 장기라고 볼 수 있는데 혈액도 컴파트먼트가 되고 뭐 신장도 컴파트먼트가 되고 심장, 간, 뭐 뇌, 피부 조직 등등등을 모두 이제 컴파트먼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컴파트먼트 하나하나 사이에 전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연결돼 있는 사이에 전부 일정한 비율로 분포를 하는 그 개수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모두 이제 가능하면 선형으로 무조건 혈액에 1 있으면 이제 입으로는 10 들어온 거야. 간에는 5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분포 개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수를 통해서 흡수되고 몸으로 분배가 되고 다시 다른 물질로 대사가 되고 또 배설이 되고 하는 경로를 전부 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개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체나 동물 장기 조직 내의 분포랑 관련된 상관계수를 산출하면 이런 분포 계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관계수는 이제 주로는 기초적으로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만듭니다. 어떤 화학물질을 이제 쥐에게 노출을 시켜서 쥐에 최대한 많은 장기, 혈중에 얼마나 있나, 소변 중에 얼마나 남아 있나, 뭐 뇌, 간, 신장, 심장 등등 피부 그 근육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모든 조직에서 남아 있는 화학 물질을 측정을 해서
입으로 심 넣었는데 혈액에는 얼마가 있더라, 심장에는 얼마가 있더라, 뇌에는 얼마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수를 만드는 거죠. 한 마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실험 결과를 활용해서 수학적으로 모델을 만듭니다. 나중에는 이제 가능한 수준에서 사람에게 노출을 시켜서 그 모델이 맞는지도 이제 역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그 상관 계수를 만드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렛이나 아니면 돌고래, 원숭이, 뭐 개 같은 이런 실험 동물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화학 물질의 PAPK 모델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동물을 통한 PAPK 모델을 이제 다시 사람에게 가져와서 좀 리파인하거나 검증 작업을 해서 이런 상관계수를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바이오 모니터링 기반 연구를 할 때 앞에서 내적 노출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고, 내적 노출량을 측정한 다음에는 PPK 모델을 통해서 외적 노출량으로 환산을 할 거다. 이제 앞부분 바이오 모니터링을 왜 하고 무엇이고 이제 어떻게 활용될 건지까지 여기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3차 시부터는 그러면 이제 바이오 모니터링 기반 노출 평가를 할 때는 물론 있는 결과 가지고 PAPK 모델에 해서 넣으면 제일 좋겠죠. 그게 아닐 때 실제 바이오 모니터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